안녕하세요. 2019년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다 2020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책대를 통해서 읽어본 책은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은 쉽게 적혀 있고, 논리 전개도 그렇게 썩 복잡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작가의 메시지가 반복돼서 좀 강조되고 있고, 그 논거가 너무 미국의 선진 회사들 혹은 하버드나 테슬라, MS, 구글 특정 리딩 업체에 좀 맞춰져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하더라고요. 다양한 사례라던가 다각적인 분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뽑아본 원픽은 그 파트 3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노잉을 버려라 비잉하고 두잉하라 177페이지에 나오는 챕터인데요. 여기에서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인공지능 딥블루가 체스 경기에서 인간 챔피언을 이겼던 해인 1997년에 이제 개발이 됐고, 슈퍼컴퓨터가 10억 년 걸릴 계산을 1분 안에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컴퓨터라고 합니다. 2001년 1월 하버드 대학에서 빛을 저장, 보관하는 기술과 정지시킨 빛을 다시 흐르게 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는데요. 이것을 개발한 목적이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네요. 조금 더 깊이 있는 기술적인 얘기는 사실 책에 적혀 있진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 퀀텀 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비트, 즉 0과 1로 이루어진 바이너리 방식의 단위를 사용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그 0과 1의 중첩 상태를 유지하는 퀀텀 비트, 큐비트 단위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이것을 사용하면 어떤 그 정보 처리 속도라던가 표현 방식이 비약적으로 늘어난다고, 개선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1997년 이제 만들어진 처음의 양자 컴퓨터는 2큐비트 단위였다고 하네요. 과학계에서는 50큐비트를 특이점으로 판단해서 이 50큐비트가 넘어서면 비약적인 발전, 또 상용화에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변화의 어떤 트리거 시점을 50큐비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2017년에 IBM에서 50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작년에 구글에서 72큐비트를 개발을 한 거죠.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실제로 아주 빠르고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50큐비트 양자 컴퓨터에서 100큐비트로 성능이 계산되면 그 계산되는 게 1000조배라고 하네요. 정보 처리 속도가. 1000조배는 사실은 감이 거의 오지 않죠. IBM이나 M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의 실리콘밸리 선진 회사들은 2025년, 적어도 2035년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상용화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처리 속도를 가진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그것을 사용하는 개발자들, 그것을 활용하는 회사들에 의한 기술 개발이 또 한 번 비약적으로 이제 점프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의 개발 비용, 어떤 사용 가격, 전반적인 전력 소비량 등이 이제 확 줄어든다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인공지능의 어떤 상용화의 확장으로 이루어지고, 확대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또 다른 인공지능의 그 다음 단계의 인공지능의 지능이 폭발적으로 향상되는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양자 컴퓨터,
즉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과 개체인 컴퓨터의 개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전 세계의 인류 석학의 대표적인 석학인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최근에 플립러닝을 이제 하버드 의대에서 도입을 했다고 하네요. 플립러닝이라는 것은 교과서와 강의가 사라진 수업, 즉 미리 학생들이 교육 이제 공부를 해서 오고 그 내용에 대해서 대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되는, 상호 간에 공감을 할 수 있고 교감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MIT와 헬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MD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도 어떤 케이스 스터디식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고객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가치와 신념, 즉 철학적인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기존 기술의 혁신을 일으켜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그러니까 어떤 창의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교육 혁신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교육 개혁이.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이루어지고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어서, 실제로 뭐 싱귤레리티 대학교, 에드 아스트라,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창립했다는 에드 아스트라 대학교, 몬테소리 교육, 글로벌 AI 트렌드 보고서, 이건 오타입니다. 양자 컴퓨터, 미네르바 스쿨, 스탠퍼드 D 스쿨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선도적인 교육 방식의 변화 트렌드를 실제로 알기 쉽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AI에 대해서 접하시는 분들은 이 글로벌 트렌드를 쉽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의 부제인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방법 8가지는 실제로 이 책을 다 마지막 장을 덮고 나시면 조금 그래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굴지의 회사들, 즉 그 뭐 하버드 대학교, 실리콘밸리, 구글, 뭐 세계 뭐 아인슈타인 천재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또 들고 있거든요. 우리 피부에 와닿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 전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공감 능력과 철학에 대한 강조인데, 모르겠어요. 작가 자신의 어떤 경험적 기반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글로벌적인 트렌드를 분석하고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걸로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 전반에 걸쳐서는 논리적 전개의 비약이 조금, 저는 항상 이지성 작가의 책을 읽으면은 불편한 부분인데, 본인이 던지고 싶어하는 메시지에 너무 편향되게 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사고, 암울한 미래에 대한 사고를, 비전을 되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본인이 적은 책에서 책을 계속 언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좀 뭐 광고 아닌 광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본인 작가의 사고에 계속 갇혀서 책을 쓰는 듯한 어떤 답답함은 조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한계라고 조금 느껴지네요. 그래서 뭐 사실 AI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성큼 다가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대처 혹은 그것을 위한 준비는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끔 하는 책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했던 원픽 그리고 장점과 한계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책에 대한 최대리의 원픽으로 하고, 다시 한번 2019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또 2020년 한 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